외부 기관이나 정부, 교육정책, 사교육, 우리 아이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줄 거다라는 상상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1차적으로 아이의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요. 사실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요,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이에 대한 바람,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 자식이 잘 안 되기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근데 바램만 가지고 되는 거라면 모두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모두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잘 된다는 게 뭐냐? 그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된다는 게 뭐냐? 저는 거기서부터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비극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된다는 거의 기준이 여러 가지로 세울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분류를 하면은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외면적인 기준에서의 성취냐, 아니면 내면적인 기준이냐. 그러니까 내적인 보람, 충만감, 행복, 성취감, 아니면 겉에서 보이는 타이틀, 최연소, 아이비리그, 노벨상, 논문. 노벨상 타면 좋죠. 저희 고등학교에 노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 중에 노벨상 타면은 거기에 뭐 동상인지는 모르겠고 뭐 명패라도 세워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노벨상 탈 일 없겠죠. 평화상은 줄까? 문학상 줄까? 모르겠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이 공계를 천직으로 삼지 말아야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저도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기울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저를 추월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어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그거를 천직으로 생각했으면 불안감을 느꼈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계속 해야 된다. 제가 졸업반 때, 대학교 때 4학년 때 화학과 졸업을 하려면은 필수인 고급 화학 실험,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화학 전공하는 친구들만 모인 거라서 학년에 많지는 않았어요. 한 대여섯 명? 그리고 미국은 같은 과끼리 4학년 동안 어울리는 게 아니고, 저희 학교는 더군다나 종합대학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공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학생이 다 어울리고, 자기 전공에 누가 있는지는 거의 뭐 졸업하기 직전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처음 알게 된 친구 중에 하나가 한 학년 더 다니고 있었어요. 슈퍼 시니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는 시니어가 4학년이라는 뜻인데, 슈퍼 시니어는 1년 더 다니고 5년째 다니고 있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왜 5년째 다니고 있었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서핑하는 그런 친구인데, 약간 저랑 운명이 뒤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그 친구가 갑자기 과학에 꽂혀가지고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다른 전공을 하다가 화학으로 넘어와가지고 늦은 거예요. 1년. 근데 저는 생각하면서, 제가 아무리 과학 쪽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사실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대학교 때 현타가 왔던 이유 중 하나가, 고등학교 때 미천을 제가 거의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먹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의 초특급 선행학습이기도 하고, 영재학교에서는 대학교 걸 가르치거든요.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때 훨씬 더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배운 걸 가지고 대학교 와서는 이거 고등학교 때 다 한 거네? 해가지고 거의 4년을 우려먹었어요. 공과대학이 아니라 그냥 종합대학에 가놓고 좀 편하게 다니려고 간 것도 있지만, 가놓고 에이 아이비리그 별거 없네 이러고 있으면서, 도전적인 것도 없고 나는 뭘 해야 되나. 영어는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또 영어 인문계 쪽에 제가 그런 거를 전공으로 만들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막 열심히 쏟아붓진 않았거든요. 물론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거를 과학 쪽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난 미천이 돼서 돌아왔죠.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됐으니까. 여담인데,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 간다고 영어가 자동적으로 돼서 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스스로 가서 노력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늦어서 가면 갈수록. 나이가 어려서 가면은 뭐 어떻게든 돼서 온다라는 게 맞긴 맞는데, 그 자신의 노력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유발합니다. 그걸 동반해요. 그건 알고 가시고, 돈으로 내지는 그냥 보내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고 현실과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고등학교 때 쌓아온 미천으로 4년 울고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에서 서핑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렇게 탱자탱자 놀 게 아니라 나는 과학자가 돼야겠어 해서 1년 더 공부하면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른 어떤 친구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열의가 넘쳤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좀 보살님이셔가지고, 지금 와서 말하긴 그렇지만 같이 들었던 대여섯 명 중에 대충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보살님이 실험 열심히 안 해도 좀 좋게 좋게 성적을 주신 면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서핑하는 친구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면서 이것저것 교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저런 친구가 나처럼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 장학금을 줄 생각은 없었지만 저런 친구가 나중에 과학계에 큰 인재가 되겠구나. 다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 꼭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서핑한 친구처럼 대기만성형이더라도 어떻게든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는 능력은 있는데 저처럼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안 하게 되는 사람들. 근데 영재의 함정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 후자인 경우, 잘은 하는데 열정이 없으면은 결국 추월당하고 도태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능력과 좋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재라고 해도 그 삶이 대학교, 이공계는 대부분 석박사까지 하니까 박사 과정까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박사 학위를 따면 뭐 연구원을 하든 교수로 임용이 되든 저로 친구들 제 동창들 이제 교수 한지 그 친구들 교수한 지도 이제 몇 년 됐어요. 그 친구들은 무슨 얘기하고 무슨 생각하냐면은 논문 좋은 거 써서 권위 있는 그 학술지에 내고 그게 실적이 돼서 테뉴어라고 해서 종신 계약이죠. 대학교에서 종신 계약을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학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교수들도 결국 그냥 평생 직장 그게 제일 관심사구나. 좀 씁쓸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돌아가서 평생의 업으로 삼을 거면은 나중에도 결국 자기를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닌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연구 조작이라 가지고 무리를 일으켜서 학계에서 퇴출되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아주 잘 나가는 과학자였고 학교에 와서 특별 강의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영재를 발견한 이유 자체가 뭐예요? 그 친구가 그 분야의 영재성을 활용해서 남은 인생을 풀어가도록 도와주려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근데 그게 남은 인생을 이어갈 만한 내적인 동기부여가 약하다. 그 자신이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 분야의 영재성이 높다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절대 잘하는 건 좋아하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과학 분야의 학문에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린 나이에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답답한 공교육을 떠나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나마 주어지는 자유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전통적인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특수교육으로 빠지는 길이다. 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평균적인 공교육을 일찍부터 벗어나서 그나마 자유도가 많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조차도 사실 영재 교육이라고 진정한 의미로 보자면 좀 많이 멀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다른 영상에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분야에 조예가 깊지도 않았고 엄밀히 말하면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성적 잘 받아오고 그냥 그 성취를 가져오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 어떻게 해야 아이들 동기부여를 더 잘 시키고 아이를 잘 이해하고 이런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인데 그런 건 뭘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들한테 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재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재성을 개발하고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영재학교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천재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학원에 보내면 영재학교의 합격률을 높여주는 그런 학원들은 당연히 있죠. 영재학교에 붙여준다고 해서 그게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영재학교에 붙었다고 아이가 영재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편의상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친구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분야이냐? 그건 아닐 확률이 높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제한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갈 수 있는 트랙이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외고 아니면은 과학고.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특목고의 지위가 매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민사고도 곧 이제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서 뭐 없어지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격세지감이죠. 제가 영재학교 갈 때만 해도 영재학교 안 되면은 서울과학고 내지는 민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이유까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직 미취학 아동이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공교육이 가면 갈수록 약화가 될 거고 어쩌면 체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부모가 1차적으로 아이의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요.
근데 그 전문가라는 게 지금 흔히 생각하시는 거랑은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가가 되는지를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요. 어떤 외부의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요. 부모도 아니고요. 아이 자신이에요. 이 단순한 명제를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요. 그렇지 못하면 모두가 힘듭니다. 근데 사실 99.999% 부모님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세요. 부모님들이 뭐 자기의 교육 철학을 해가지고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해서 내는 걸 보면은 그 중에 뭐 일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잘하게 키웠다라는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책을 보고 되게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아이들이 잘 됐으니까 그럼 나도 똑같이 적용해야지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 애들은 그 애들이고 그리고 그 책 작가는 그 책 작가고 그 독특한 조합에서 그게 먹혔던 것이지 나와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먹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먹힐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침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우리 아이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인데 사실 저는 그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특히 어머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요 부모의 눈 자체가 트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줄 수는 없어요. 즉 내가 내 자신의 영재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 아이의 영재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 굉장히 자주 보이는 슬프고 위험한 경향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자연스럽게 잘하고 관심이 있는 거를 부모들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통 이런 식이에요. 진짜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아이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선 야 근데 음악 해가지고 돈만 많이 들지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아. 그거는 상위 몇 퍼센트가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그럴까? 아닐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잖아. BTS 봐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 우리 애가 BTS가 아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BTS 엄마들이 과연 어릴 때부터 우리 애는 아이돌이 될 거야 라고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 애는 누구누구가 아니잖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말로 그럼 그것보다 더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법이 있냐? 부모님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세대를 키워낸 저희 부모님들 세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똑같이 답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랑 또래 3, 40대 부모님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당신이 알고 있는 세상과 당신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근데 무슨 근거로 네가 그걸 알고 있다고 네가 아이보다 뭐든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느냐.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뭐 이것도 스포츠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머님들 중에서는 그 아이스하키의 전설적인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가 있어요. 거의 뭐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처럼 아이스하키 그 자체로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전설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골을 많이 넣는지 이야기하는 아주 잘 요약한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 아이스하키 공을 퍽이라고 하죠. 공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납작한 걸 쓰니까 그거 퍽이라고 하는데 퍽이 있는 쪽으로 가지 말고 퍽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라. 지금 세상의 모습대로 보지 말고 지금 세상이 가는 쪽을 봐야 되는데 아니 내 인생도 한 치 앞을 못 보는 보통 사람들이 부모들인데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느니 아이의 내장된 레이더를 스스로 따라가도록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낸 게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교육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가 아이 스스로보다 아이 스스로의 갈 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 거기서 모든 갈등과 아이의 재능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 그게 발생을 합니다.